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시세 9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는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억 원까지 4% 초반의 고정금리로 정부가 돈을 빌려주는 건데요.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흥행을 하면서 은행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정부가 늘리기로 했는데 이걸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종합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경상수지가 2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도 종합해보니 흑자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 뉴스들을 갖고 있는 의미들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9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MBC의 양효걸 기자,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도 경제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 집 살 때 받는 대출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요게 꽤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건데 일단 특례보금자리론이 그냥 보통 일반 대출이랑 뭐가 다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정책금융 상품이고요.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층을 중심으로 내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나라에서 하는 거고 정책 상품이니까 상대적으로 싼 금리에 빌려주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억 원 이하의 집을 사는 사람한테 최저 3% 후반, 일반형의 경우에는 4% 초반. 그래서 고정금리로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DSR, DTI 이런 거 안 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난해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돈 빌렸던 가구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자 부담 너무 빨리 늘어나니까 이거 좀 덜어주자 해서 나온 게 이제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랑 또 하나 정책 상품이었던 적격 대출 이런 걸 다 합쳐서 일단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통합형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그래도 금리가 싸게 그리고 길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겁니다. 이게 대출 갈아탈 때도 쓸 수 있는 대출인가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9억 이하짜리 집을 내가 사서 보유하고 있는데 대출 금리가 좀 비싸져서 부담스럽다. 그럼 이거 신청해서 그 대출 받고 원래 대출 끄고 이것도 되고 새로 집 사는 분들도 괜찮고 받을 수 있고 9억 원 이하짜리 집 살 때는 그냥 대출 좀 과하더라도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하는 취지인가 봐요. 맞습니다. 금리만 비교해서 바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들 많이 받고 있습니까? 네, 이 상품이 출시된 게 이제 올해 1월 말인데요. 원래 올해 안으로 한 40조 원 정도를 공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상품이 대출이 30조 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목표 대비로는 벌써 한 80% 가까이 이제 소진된 상태고요. 이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재원이 좀 바닥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금융위는 1년 정도는 꾸준히 공급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목표를 넘어서더라도 계속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건 딱 40조 원 준비해놓고 이거 다 나가면 저희 돈 없어요가 아니라 대충 40조 원 정도까지는 나갈 수 있도록 이런저런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더 나가도 내줄 돈 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봐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럼 무슨 돈으로 빌려주는 거죠? 정부 예산으로 빌려주는 건 아닐 거고. 맞습니다. 주택금융공사도 어디선가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MBS라는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모읍니다. 일단 용어가 좀 어려운데 자산유동화부터 좀 알아보면 딱딱하게 돼 있는 자산은 이제 말랑말랑하게 해서 현금화 시킨다는 거거든요. 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사실 전당포에 물건 맡기고 돈 빌리는 게 사실 자산유동화의 한 종류인 겁니다. 그러면 MBS는 어떻게 자산을 유동화하느냐 보면요. 사실 이제 집을 사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주담대를 받게 되면요. 돈 빌린 사람한테는 만기가 20년이든 30년이든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갚아 나가야 되는 의무가 생기죠. 당연하죠. 은행은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은행은 20, 30년 이 돈 받고 앉아 있기가 너무 힘든 거고요. 지루하죠.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까 이 돈 받을 권리, 그러니까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겨버리고 일단 목돈으로 받습니다. 그럼 이손님이 4억 원 빌려가셨어요 하면 주금공이 그 4억 원짜리 대출 계약서 보고 은행한테 그냥 그 4억 원 주고 좀 할인해서 가져가죠.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돈 들어올 권리를 이제 현금을 주고 파는 거니까 은행 네. 입장에서는 조금 할인해서 파니까 이제 수익률은 좀 떨어지지만 이 수십 년 받을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땡겨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예. 좋은 거고요. 예. 게다가 자꾸 이제 금융당국에서 유동성 확보해라, 뭐 비율 지켜라 이렇게 하는데 현금 들어오니까 이것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은 좋은 거고, 다음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이 채권을 가지고 와서 투자자들을 모읍니다. 내가 공공기관이니까 내가 보증할 테니까 집주인들이 따박따박 갚는 돈에 이자까지 쳐서 줄 테니까 여기다가 돈을 좀 넣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 MBS를 발행하고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채권을 사면서 나쁘지 않죠. 매달 꽤 높은 이자도 받고 주금공이면 공공기관이니까 위험도도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 살 때 돈 빌린 분이 내는 원금과 이자를 네. 결국은 은행 거쳐서 주금공 거쳐서 네. 결국은 시장에 있는 어떤 투자자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그런 구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꼬박꼬박 고정 수입이 생기니까 좋은 거고요. 안정성도 있으니까 투자할 만한 겁니다. 리스크는 과연 이분이 진짜 계속 이자 원금 잘 갚을 수 있는지, 네. 또 중간에 뭐 또 좋은 대출 나오면 갈아타서 또 낼름 갈아타고 가시면 다음부터는 이자랑 원금을 누가한테 받나 걱정일 텐데 네. 그런 거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주겠다. 네, 지급 보증을 해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MBS 같은 경우에는 이율도 높고 위험도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주금공은 또 MBS 발행해서 끌어모은 돈으로 또 특례 보금자리 대출을 또 내주는 겁니다. 해주는 거겠죠. 네, 은행이 재원으로. 대출 해줬습니다 하는 대출 계약서 갖고 오면 그걸 또 은행한테 사들이는 돈이니까 그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 많이 나가면 은행도 바빠지고 주택금융공사도 바빠지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에서 여기에 투자하실 분 모이세요 하는 그 목소리와 스피커가 커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흥행이 된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흥행이다라는 거는 결국 채권 시장에서 금리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걸 좀 설명드리면 일단 많은 사람이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수록 주택금융공사는 더 많은 MBS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국 시장에 자금은 한정돼 있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금공 MBS에 돈이 몰리니까 자금을 구하려던 다른 회사들은 이 채권 시장에서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돈을 빌릴 수가 있고요. 시장 금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주금공은 이 상품 출시 이후에 활발하게 MBS를 늘리고 있는데, 사실 올해 3월에는 5조 원 넘게 해서 피크를 보였고 그 이후는 거의 매달 3조 원 안팎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전망이 어땠냐면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좀 내려가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의 어떤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싼 건 아니기 때문에 4% 인기가 그러면 초반대 고정금리니까 그러면 인기 사그라들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MBS도 발행이 줄 거니까 뭐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거다 했는데 최근에 다시 대출 금리 상단이 거의 7%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MBS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고, 그럼 앞으로 MBS가 또 시장에 쏟아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동시에 채권 시장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MBS 발행해서 자금 모아서 돈 빌려줘야 되니까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이자를 더 쳐주고 해야 그 돈 싸들고 오는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MBS는 발행이 될 거고 특례 보금자리론 받아가시는 분들은 많아질 거라면 이것 때문에 시중금리가 말씀하신 대로 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대한 전망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까 한쪽에서는 MBS가 자금 빨아들이고 또 정부가 이제 세수 펑크 때문에 결국은 국채 발행량 늘리면서 가뜩이나 경기 안 좋은데 금리만 이제 고공행진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고, 사실 좀 다르게 생각하는 쪽에서는 예전에는 한국전력, 그러니까 한전이 전기요금 미치면서 이 발행량이 늘어난 한전채, 여기에 MBS가 겹치면서 힘들었던 건데 지금은 한전채는 좀 잠잠하다, 발행량이 좀 적어졌다. 그러면 크게 영향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재부도 추가 국채 발행은 안 하겠다고 이제 밝힌 상태니까 그렇게 크게 불안해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만 보면 이제 집을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돈 빌리려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 돈 빌려주려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어찌 보면 상당히 심플한 구조인데 누군가가 집을 사면 누군가는 집을 팔잖아요. 누군가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그 집 산 돈을 누군가 주머니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집 한 돈은. 그럼 집 한 돈은 결국은 은행 예금으로 들어가든가 돌고 돌아서 이 채권 시장의 자금 공급원이 될 테니까 뭐 그냥 갑자기 수요가 몰리거나 그런 일만 없으면 전체적으로는 그냥 그물이 그물
그 돈이 그 돈일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데 괜히 가 있거나 그러면 그게 또 자금이 좀 부족해질 수도 있겠네요. 자, 서은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 결혼 자금에 한해서는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된다. 네. 지금까지는 자녀가 뭐 어떻든 간에 5천만 원 이상은 증여세 내야 되는데 증여세 면제 한도를 좀 늘려준 건데요. 이거 가지고 논쟁이 계속 뜨겁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이 결혼자금 증여 공제 제도가 포함이 된 건데요. 예. 혼인 신고일 전후로 2년, 총 4년간 이 부모나 조부모가 재산을 물려줘도 1억 5천만 원까지, 양가 합치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지금은 이제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안 내고 물려줄 수 있는데 예. 결혼만 하면 이 용도 묻지 않고 비과세 증여 한도를 늘려준다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 양가에서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 증여받으면 지금은 2천만 원 정도 증여세 내거든요. 예.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세부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불붙은 게 바로 부자 감세 논란입니다. 결혼할 때 부모에게 억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한데 이렇게 공제한도 늘려주는 건 결국 국가가 나서서 부의 대물림 용인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반대로 극소수가 아닌 국민 대다수가 법 개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저출산 대책이에요. 네. 라고 홍보를 하는 바로 이러면 맞습니다. 결혼을 더 많이 할 거고 네. 꼭 이것 때문에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결혼을 해야 아이도 나오는 거니까 네. 그렇게 설명하니까 네. 공격받기가 딱 좋은 딱 논리죠. 좋죠. 이게 네. 이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증여받을 여유도 있는 분들인데 증여세 내기 싫어서 그럼 결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반박하면 맞습니다. 할 말이 없죠. 어쨌든 절세 효과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갈지 이것도 좀 계산을 해봤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정부는 범위를 명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통계들이 이제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이 법 개정의 효과를 얼마나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는지를 좀 대략적으로 가늠해본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예. 우선 주로 혼인하는 연령대인 25세 이상 4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 또 그중에서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이 증여세 공제 최대 한도 1억 5천만 원보다 많은 가구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가구의 78% 그러니까 5집 중에 한 4집 꼴로 결혼하는 자녀한테 1억 5천만 원을 줄 여력이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꽤 많은 경우에 전세금도 보태주고 하면서 하고 있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수치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반박도 나오는데요. 예. 부자 감세를 주장하는 야당에서는 실제로는 무슨 78%냐 아니다. 이 증여한도 확대 혜택 누리는 집은 전체 가구 13%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78% 정도는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소수에 대한 감세는 네. 아닙니다라는 주장이고 13%라고 주장하는 것도 나름의 계산과 논리가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혼인하는 연령대에 미혼 자녀가 있고 1억 5천만 원 물려줄 여력이 있는 집 이렇게 좁혔을 때 전체 가구의 78%까지는 맞는데 예. 이들이 보유한 자산의 형태를 한번 뜯어봤더니요. 대부분 부동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을 예로 들면 이제 총자산 평균 5억 5천만 원 중에 부동산이 이제 4억 5천만 원이나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금융자산에 비해서는 현금화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럼 자녀가 결혼하는 시점에 보유 부동산 팔아서 재산 물려줄 수 있는 집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금융자산과 현금으로 된 순자산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가구로 대상을 좁혀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5, 60대 이 가구주 평균 자녀 수가 2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 자녀에게 대략 한 1억 원씩 준다고 쳤을 때 그래도 이 남아있는 순자산이 한 2억 원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제 대상을 이렇게 좁혀보면 결국 대상 가구가 13%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순자산으로 1억 5천 이상 된 분들은 많습니다라고 하는 게 여당의 주장이고 네. 야 그거 집을 팔고 주겠냐 설마 네. 그냥 여윳돈 있는 그 금융자산으로 1억 5천 이상 있는 분들만 네. 따져야지라고 하면 그 많지 않다라는 게 이제 반론인 것 같고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78%도 그렇고 13%도 그렇고 아주 뭐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숫자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 저출산 대책으로 이제 결혼자금 증여공제 한도를 늘리겠다면서 정작 누가 얼마나 혜택을 볼지 이렇게 예. 계산도 안 한 정부의 그 원인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원래 세법 개정안 내놓으면서 기획재정부는 세수 효과를 예측해서 함께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세법을 이렇게 고쳤더니 세수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알려주는 건데요. 예. 그런데 이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항목인데도 이 세수 변화를 추정하기 어렵다면서 아예 세수 효과를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제 국가 통계를 근거로 단순 계산에서도 뭐 어느 정도 세수 효과 가능해 볼 수도 있고 또 최근 몇 년간 증여세 낸 사람 추려서 30대 자녀에게 1억 원 이상 증여하면서 증여세 낸 경우만 추려서 계산해봐도 대략적인 수치가 나올 텐데 예. 이것조차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부자 감세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걸 두고도 워낙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구가 극소수다 보니까 네. 정부가 부자 감세 논란 피하려고 추계조차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는 겁니다. 뭐 또 다른 논쟁거리가 좀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네, 결혼을 조건으로 증여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것 자체가 조서의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이번 법 개정에 대해서 여론 자체는 좀 긍정적인 게 이 증여세 비과 한도가 이 3천만에서 5천만 원으로 오른 게 2014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10년 가까이 되니까. 벌써 10년 가까이 지났고 그 사이에 물가 상승률도 올랐고 뭐 주거비 상승률 이런 거 고려했을 때 5천만 원 너무 적다.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은 많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증액의 혜택을 혼인을 한 사람으로만 한정해서 누리게 하면 비혼자들은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네. 그냥 이게 아니 전반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가 네. 많은 편이고 그리고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이게 올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한도를 그냥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월급 올라가듯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라고 했으면 네. 깔끔한 걸 이걸 저출산 대책이라고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반발도 있고 네. 갑자기 시비도 붙고 논쟁도 붙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증여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과연 그 이유로 결혼을 더 할 것이냐, 예. 또 아이를 더 낳을 것이냐, 이제 그 효과에 대해서 장담하기 어렵다는 건데 세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수가 줄어들면 이 세수를 완전히 메우지 못하더라도 뭐 최소한 부의 이전으로 뭐 소비가 활성화된다든지, 네. 뭐 출산율이 높아진다든지, 뭐 직감적으로 돌아오는 효과가 뚜렷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효과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좀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가 못하고 있고요. 이런 논란들 때문에 또 내년도 예산안과 맞물려서 논의해야 하는 이 세법 개정의 특성상 국회 논의 자체가 좀 쉽지가 않겠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입법 예고 기간이 이번 주 금요일 11일까지인데요. 정부는 다음 달 정기국회에 이 최종 정부안을 제출해서 입법 절차 밟고 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항상 세금과 관련해서 뭔가 뜨거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토론이 있는 건 좋은 일인데 우리는 항상 세금과 관련해서 논의할 때 이게 몇 퍼센트가 내는 국민 중에 몇 퍼센트가 내는 세금이냐를 가지고 싸우는데 그건 참 이상한 일이에요. 네. 국민의 0.1%가 내더라도 부당한 세금이면 지금 바꿔줘야 되고 네네. 국민의 99%가 내는 세금이라도 내야 할 세금은 내야지. 이게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그걸 네. 따져야 되는데 1%밖에 안 내는 세금인데 그걸 왜 자꾸 깎아주려고 합니까?라고 하든가. 부자 감세라는 이 그물망, 이 프레임이 굉장히 위험한 프레임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좀 논쟁이 진도가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부자들이 세금을 내니까 감세를 하면 반드시 부자 감세가 되죠. 그건 돌고 돌아서 똑같은 순환 논리인데 항상 세금 깎아준다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중국 이야기 좀 하나만 더 뭐 볼까요? 상반기 경상수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군요, 박 작가님. 예, 우리나라 경제는요 수출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살피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매달 나오는 교육 성적표, 경상수지를 유심히 보게 되는데 일단은 상반기에 간신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경상수지가 대략 24억 달러 흑자인데 작년 상반기를 보면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48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10분의 1로 급감한 건데요. 예. 상반기 내내 수출이 잘 안 된 게 가장 큰 영향이었고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행객보다 우리나라에서 나간 여행객이 더 많은 것도 영향이 큽니다. 그래도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건 수출이 준 것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그런 거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배당 소득이 늘어서 그런 건데 이게 이번에 꽤 많이 들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해외로부터. 여기서 배당 소득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를 잘해서 받은 배당이 아니라 예. 수출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에 묻어둔 돈
그걸 배당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국내로 들여오는 건데 이 배당 소득이 상반기에 많이 늘면서 상품 수지랑 여행 수지 적자를 상쇄하고도 조금 남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안 들어오던 돈이 해외에서 갑자기 배당 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들어오던 게 올해부터 급격하게 많이 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뭐 구글 주식 샀다가 배당 받은 이런 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법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배당금을 받아서 국내로 가지고 오면요. 그 배당금을 국내 본사의 이익으로 간주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율로 세금을 따로 매겼어요. 예를 들면 현대차 인도 법인이 있는데 거기서 자동차 만들어서 팔고 해서 번 돈을 네, 인도에 쌓아뒀다가 국내로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한 번 더 매겼군요. 그렇죠. 인도에서 세금 낸 돈인데도. 네, 그러니 굳이 해외 자회사에서 번 돈을 국내로 안 가지러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배당을 이렇게 받아와도 이익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추가로 안 내도 된다라는 건데 예.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에 보관된 자금은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불안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금을 안 매기게 되면 국내로 들어오는 게 유리하게 되죠. 다시 나가더라도 일단 들여오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배당 소득이 는 거고요. 우리가 수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에 달러가 유입되는 원천이기 때문인데 네. 요즘처럼 수출에 문제가 생길수록 이렇게 해외 자금을 우리나라로 끌어오는 일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커서 상반기에 흑자가 됐다는 건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그럼 지금까지 바깥에다 쌓아놓던 돈이 일시적으로 들어온 걸 테니까 네. 일회성이네요. 들어오는 그럴 수 게. 있죠. 다른 거는 매년 똑같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이 좀 걱정이라는 우려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네요. 중국이 요즘 수출이 안 돼서 고민인 것 같더군요. 또. 그렇습니다. 예. 어제 중국의 7월 수출 성적표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 14.5% 줄었습니다. 이게 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월 그때 당시에 이 정도 기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년 5개월 만에 최저 기록인데 우리로서는 또 관심인 게 중국의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수입도 작년 7월 대비 12% 넘게 줄었거든요. 지역별로 봤더니 한국에서 수입하는 게 작년 7월 대비 25%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수입이 이렇게 주는 건요. 결국 중국의 내수 시장이 안 살아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을 상대로 물건을 파는 중국 기업들이 최근에 물건 가격을 할인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매출 부진하니까 재고떨이에 나선 건데 기업이 물건을 싸게 팔면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기업들이 물건을 싸게 팔기 시작하고 그게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면 소비자들은 지출을 일단 미룹니다. 같은 물건을 오늘 사는 것보다 내일 사는 게 더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사는 걸 멈추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다시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곧 경기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국의 수출이 줄고 수입도 줄고. 네. 수입 준 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 거고. 네. 수출이 또 안 되니까 수입이 줄기도 할 거고. 그렇죠. 하여튼 요즘 중국이라는 엔진이 불안불안해요. 여기가 꽤 든든한 엔진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에 태풍 올라온다니까 조심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